시황 부분부터 이제 뭐 빠르게 짧고 굵게 진행을 해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을 제대로 좀 보셔야 되잖아요. 시황 전략 부분부터 제대로 올려드릴게요. 시황 전략 부분부터.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시황 부분이 동영상 전략 부분을 굉장히 길게 올려드렸어요. 그 동영상 전략 부분 길게 올려드린 부분, 그 부분 꼭 참조하셔서 같이 꼭 놓고 보시고, 그리고 동영상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 꼭 참조하셔서, 시황 동영상 참조하셔서 향후 그 시황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시황 부분을 충분하게 차분하게 대처하실 수 있기를. 이렇게 자, 28일 장중의 시황까지로 해서 올려드릴 텐데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시고, 시장은 더 이상은 뭐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더 흔들린다면 또다시 또 기준점 잡아드릴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야간 방송이 없고 일요일 날 9시,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11시 기준에서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부분 이제 올려드렸는데, 뭐 시황을 잘 읽어야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3분기 기준에서 수익 범위,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뒤에 다시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10월 이후에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주면서 시세를 올려줄 수 있겠느냐 봐야죠. 계속해서 들여다 봐야죠. 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 8월 20일자 공지사항의 예전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유가, CPI, PPI 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시황 부분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9월 중순 이후에 그냥 와장창 무너진 거죠. 그 10월 1일에도 주말 방송에 시황 부분을 20분 이상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건데,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PMI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설문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지표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기준, 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MI는 상이한 가중치를 갖는 5개의 지표, 신규 수주, 생산, 고용, 공급자, 운송 시간, 또 뭐 재고, 이런 부분을 이제 통틀어서 산출하는 종합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달 400개 이상의 기업의 구매 공급 관련된 중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적인 그 지표 기준이 되는데, ISM 제조 구매자 지수의 PMI의 기준 보시면은 21년도 12월에도 여러분들께 쭉 보여드렸단 말이죠. 이 내용 부분들이 일단 올해 들어서의 제조 구매자 관리수 보시면은 PMI가 48.7로 났어요. 그러니까 50 미만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우리 그 직원분이 수치를 지금 잘못 넣었어요. 고용 지표가 아닌 PMI인데, 그러니까 내 깜짝 놀랐다고 아까 방송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수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캡처를 안 뜨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작업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실수가 나온 건데, 여기는 이제 제대로 나왔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수치에서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PPI가 이게 맞고, PMI 부분은 내일 수정해서 당장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nvesting.com에 직접 들어가셔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PMI
PPI, PMI, PPI 지표 수치 다시 재차 PPT 작업할 거 이렇게 이제 딱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내일 다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요걸로 놓고 보시면 되겠죠. 요걸로 그렇게 해서 50.9예요. 50 미만이 침체로 보는 거고 50 이상은 확장으로 봅니다. 일단 50의 기준을 설정을 해요. 근데 그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50 이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게까지 버거워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더 내려왔죠. 금리를 급격히 인상시키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가 일부 둔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일부 둔화되면서 내려온 그 기준이 맞아요. 그리고 맞고 PMI 같은 경우는 이제 50.9에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이 왜 강세를 띄었느냐라고 했을 때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서 여기 보시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서 또 전기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더 밑으로 나와서 마이너스로 나와서 그것이 금리 인상의 완화 이런 부분을 불러 일으켰다. 가파르게 금리 인상하던 부분을 지표가 이제 안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상 가파르게 하던 부분을 조금 속도 조정을 할 거다. 완화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에 좀 현혹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결과론적인 얘기를 아무리 한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시장이 강세를 띄었는데 지표가 부정적이어서 강세를 띄었다. 예전에도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이 들어보세요 한번. 2003년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그 금리 인상 시기가 그 마지막 그 자료에도 나오는지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요 기준입니다. 요 기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고 자 2003년 이게 이제 2004년부터거든요. 2004년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17번. 17번의 이제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FOMC가 1년에 8번 열리는데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쉬고 25bp씩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는 만약에 이제 2021년부터 금리를 올렸다면 14번의 기준이 돼요. 만약에 예전처럼 25bp씩 올렸다면은 3.5%를 올린 게 됩니다. 3.5%를. 그러면 사실상 그 금리 인상 시기에 여기서 조정을 받았느냐 시장이 아니 폭등이 나왔습니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금리는 왜 올려요? 이 앞전에도 왜 올려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려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가파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6% 뭐 7% 이렇게 넘어갈 때 금리를 인상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아니라 늦었기 때문에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한 거고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부담이 없을 때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확대될 때 그때부터 금리를 25bp씩 올렸기 때문에 충격 없이 간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뭐 대통령 선거 같이 포함돼 있고 하다 보니까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또 진행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못 올렸던 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급하게 올린 부분 급하게 올려서 이제
시장이 경기가 이제 또 둔화될 수 있다. 침체 아닙니다. 둔화. 그 기준 때문에 조정이 좀 지수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온 거죠. 거기다 이제 환율 정책도 너무 강달러 기조로 가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 당시의 기준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때나 금리를 왜 올려요? 금리를 왜 올려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린 건데 그 속도 부분만 다르다는 거죠. 왜? 제대로 처음부터 잘 잡지 못해서 이번에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도 똑같아요. 자 보시면 금리를 매번 한 번도 안 고르고 매번 올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2.5, 3, 3.5, 4 뭐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이거 금리를 왜 계속 올리지? 경기가 좋으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계속 올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일부의 의견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은 중앙은행이 너 죽어봐라 하고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그 부담 요인보다는 더 긍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거죠. 경기가 일부 둔화되더라도. 그러면 이때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표가 긍정적일 때 시장이 올라.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역시 경기가 좋아. 지표가 긍정적이야. 아유 역시 좋아. 라는 결과물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아침 시황에. 근데 지표가 좋은데 시장이 내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표 좋더라도 뭐 지표 때문에 모든 게 100% 움직인다 이러진 않으니까. 지표가 좋은데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이랑 똑같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때는 그렇게 표현했어. 지금은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요인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도 있는데 안 좋게 나오는데도 시장은 강할 때가 있어. 왜? 아까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50을 넘기면 경기의 확장 국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60, 65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일부 밀렸어. 그거 가지고 무슨 뭐 경기가 침체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눌림목에 대한 명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해석해드린 것처럼 그까이 거 눌리면 어때? 50 위에 확장 국면인데. 걱정 없어. 부담 없어. 그렇게 해서 시장이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오르는 게 당연한 건데 만약에 지표가 안 좋은데 시장이 내리면 결과론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지표가 안 좋아서 시장이 내렸을 때 당연히 지표가 안 좋아서 내렸다. 응? 이때는 지표가 안 좋아서도 시장이 오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다.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응? 그리고 이때 만약에 지표가 안 좋아서 시장이 내려오면은 경기 거봐 금리를 너무 올려가지고 경기 침체가 와 이런 식으로 결과론적인. 다시 잘 들어보세요. 지표가 좋아서 올라갈 때는 경기 좋아 결과론적으로. 지표가 좋은데 시장이 밀릴 때는 뉴스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지표가 안 좋은데 올라갈 때는 금리 안 올릴 수도 있어.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ISM 제조업 지수가 PMI가 둔화돼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다시 다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표가 좋든 나쁘든 시장의 추이 추세는 갈 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나 있는 경기에 연동된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라는 거죠. 지금도 가파르게 올린 부분도 경기가 그만큼 좋았었고 그 좋은 경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했고 그 소비의 증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높게 형성이 됐고 뭐 견딜만 하긴 했었는데 너무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라도 금리를 인상해서 여유로움이 있는 쪽에 소비를 좀 낮추자. CPI가 안 꺾였어. 세상에. 9월 중순 이후에 시장에 급락이 나온 게 왜 급락이 나왔어요? 이 CPI가 안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CPI가 안 꺾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원 CPI는 꺾이고 전체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게 지금 어느 쪽이에요? PPI가 지금 압축된 게 PPI가 나오는데 나중에 그 전략 올려드린 거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PPI나 CPI가 PPI는 전부 하향이 됐어요. 전부 하향이 됐습니다. 그럼 뭐 하향됐으면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근원의 PPI도 전부 하향이 됐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하향이 됐어요. 근데 소비자 물가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만 안 꺾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올라갔어. 근원은 뭐냐면 원유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거.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다 잡혔단 말이야.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혔다는 거죠. 왜? 소매 판매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경기는 안 좋다는데 소비하는 곳은 소비를 한단 말이죠. 또 공산품 가격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힌 거에 대해서 거기서 시장 조정이 굉장히 깊게 나왔는데 그거는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만큼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둔화의 기준이고 그만큼 편입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월등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고. 오히려 지금의 ISM 제조업 지수의 수치가 50.9다? 이게 더 하회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지표가 안 좋은 거는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든 가격 반발력이 나와서 뭐 CPI ISM 제조업 지수가 뭐 낮아져서 그래서 그렇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귀담아 듣지 마시고, 자 일단 시장 반등 나와서 좋아, 고마워. 지표가 둔화됐다라고 하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지표가 있는데 또 둔화됐다 할지라도 50.9기 때문에 50 이상의 확장 국면의 기준에서 이걸 바닥 인식을 잡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꺾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물가가 일정 범위 안정화가 되고 금리를 뭐 가파르게 올리든 뭐 천천히 올리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어찌됐건 올릴 금리고 그만큼 경기가 이제 좋아져서의 그 소비를 좀 누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반등은 바닥이 잡혀서 돌리는 흐름의 기준을 잡는 거고, 영국 쪽에서도 영국발 충격도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발 그 충격 부분도 결국은 채권을 사들이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그 부양책을 쓰면서 시장이 안정화됐단 말이에요. 금리는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살려줬다는 거죠. 다만 유동성을 살려주는 대신에 소비 부분에 있어서, 개인 소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잡겠다. 금리를 올림으로써 아무리 여유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상향됐잖아요. LG유니팅 많이 두들겨 맞기도 했고 또 애플발 불확실성 부분이 이번에 좀 나오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실적은 이번 분기까지도 4분기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소비를 늘릴 수가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쪽은 어떻게 돼요?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 원전 못 써서 앞으로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고, 그럼 거기는 쓰지를 못하는데 소비할 여력도 없는데 물가만 올라갔어. 그러니까 빈곤한 층은 계속 빈곤해지고 부가 있는 쪽은, 수익이 좋은 쪽은 계속 부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비 부분이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금리 인상의 기준이. 하여간에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시황에서 계속 뭐 우리가 시간 할애할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기존에 조금 전에 올려드린 그 시황 동영상 보시면 벌써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뭐 시황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시장이 흔들리거나 하면 그때 다시 보시고 윤정도 말씀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들으세요. 시장은 긍정적이다. 경제 지표는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서 일시적으로 둔화됐지만 이제는 뭐 다시 되돌려질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
침체가 아닌 둔화다. 그 둔화 속에서도 영국 보셨잖아요. 채권을 사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자락에서 부양책을 쓴다. 힘들어 하니까. 그럼 된 거죠. 지금 시장의 지수는 엄청난 탄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도력은 역시나 나스닥입니다. 다우 2.5, S&P 500 지수 2.8, 나스닥 3.3. 그리고 앞전에 6월 말 미국 시장 기준에서 6월 말 저점을 찍은 거죠. 우리는 이제 7월 초에 저점을 찍고 6월 말 저점 찍고 결국 시장 돌린 거는 역시나 또 기술주였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근데 이 애플의 시가총액이 아람코에 한번 밀렸단 말이죠. 7월 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밀려 내려갈 거냐의 기준에. 근데 다행스럽게 돌렸다니까요. 돌리고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20% 수준까지 격차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정을 받은 거죠. 근데 이번 조정 받을 때 사실상 애플은 조정폭이 제한적인 거죠. 미국발 악재 요인이 아니 중국발 악재 요인이 있었다 해도 왜냐면은 이 당시 6월 말 대비 시장 지수는 더 깨져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난 토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애플의 시가총액은 오히려 6월 말 시장 저점 찍을 때보다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수는 깨졌다 해도 애플의 시가총액이 더 위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아람코 대비해서 10% 이상 위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IT가 주도력을 가져가고 있다. 요번에 이제 기술주들의 조정이 좀 많이 깊어졌기 때문에 엑슨모빌이 공화당 정부에서는 시가총액 1위까지 계속 올라왔었던 업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공화당 정부의 전통 에너지, 그 다음에 방산, 뭐 전통 의약품, 뭐 이런 기준에서의 정책. 거기에 항상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로 올랐었죠. 근데 지난번 공화당 정부에서도 IT가 대세였습니다. 왜? 실적을 뒷받침하는 성장성이 계속해서 나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주도 업종은 여전히 IT 쪽에 실려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반등 탄력 기준에서 미국장의 탄력적인 반등을 반도체 쪽이 이끌어줬고, 반도체 쪽도 뒷부분에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IT가 하여간에 주도력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미국의 이제 성장주의 해석보다는 실적주의 해석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의 실적,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미리 이제 설정을 해드리면 방안에서도 이제 그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뭐 벌써 또 4조 7천억에서 4조 2천억으로 또 하향을 시켜놨는데 저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2020년 코로나19 3월 달에 터졌을 때에도 실적 전망치 다들 하회시켰어요. 전부 다 하회시켰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상향을 시키거든요. 또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반도체 정점 찍었다, 니들 다 죽었다 했을 때 그게 JP 모건 스탠리의 주장이었고,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뭔 소리야, 뭐가 안 좋아 해서 거의 뭐 50대 50으로 굉장히 팽팽하게 갈려 있었어요. 그런데 CLSA가 맨 처음에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고, 모건 스탠리, JP 모건 쪽이 이제 부정적인 의견에 동참하면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와장창 깨고 내려갔을 때, 작년에 그들이 와장창 깨고 내려갔을 때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의 물량이 집중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들의 상품. 그리고 결국은 이제 돌려질 때 다시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기준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엇갈려 있어요. 극명하게. 그리고 이번에 이제 10월달 실적 발표 나오고 IR을 진행하고 나면은 이번 달 내로 다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는 아무리 뛰어난 뭐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다 해도 제한적이에요. 가장 잘하는 거는 그 업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박살이 났는데, 실적을 박살나는 게 아니라 주가 박살나고 전망치가 계속 하향됐는데 극명하게 엇갈렸다 그랬죠. 근데 그 상태에서 IR이 진행이 됐습니다. IR이. 그때 똑같아요. IR 진행되고 나서 9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던 하이닉스, PBR 1배 수준까지 내려왔던 하이닉스의 주가가 50%에 반등이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은 디램 가격 정점 찍었다. 근데 현물 가격 기준으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고정거래처 가격 지금 어플이 안 되나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못 들어오시는구나.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안 되시나 봐요. 지금 라이브 방송 접속 인원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그게 안 되면, 핸드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저기 유튜브로 접속하실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은 PC, 유튜브 핸드폰으로 접속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금 어플이 안 되네요. 어플이 좀 보니까 이것도 임직원방에 써놔야 되겠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정거래처 가격은 오픈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고정거래처의 그 계약 물량이나 가격이나 다 긍정적인데, 아니 우리는 긍정적인데 왜 쥐들이 나서서 부정적이라고 하는지, 그런 뉘앙스로 발표를 했어요. 결국은 실적이 결코 나쁘지 않았죠. 몇몇 메이저 증권사의 부정적인 보고서, 근데 반대급부에서는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하여간 그런 상황. 근데 지금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국내 쪽에서 몇몇 증권사는 야, 뭐 실적이 정점 찍었네 해서 뭐 이렇게 하향을 시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몇몇 증권사는 바닥을 찍었다의 기준이에요, 다시. 예? 무슨 얘기냐면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가격의 기준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공급이 이만큼이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수요가 이만큼이었단 말이죠, 기존에. 예? 색깔을 바꿀까요? 공급이 저만큼이었다면 수요는 이만큼이었어. 이만큼. 그래서 반도체 대란 한 게 엊그저께예요. 금리 급격히 인상시키기 바로 전까지, 또 급격히 인상시키는 과정 속에서 수요가 더 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급이 예를 들면 이만큼 확장돼서 이 수요보다 월등히 많아져서 재고가 많이 쌓여버린 그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갑자기 뭐 공급이 많아진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수요가 축소가 됐어요. 자, 공급이 이만큼이었는데 수요가 이만큼이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이만큼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좀 남겠죠. 그 재고가 지금 남았다. 연말까지 재고가 많이 남을 거다. 그 많이라는 기준이 얼마큼이냐 이거야. 이해되세요? 공급을 이따시만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쌩 난리 그냥 부르스를 쳐서 이만큼 공급을 해서
서로 치킨 게임을 해서 완전히 한쪽은 죽어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럼 어찌됐건 정점 찍고 수요가 감소됐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당연히 안 좋으니까 주가 밀렸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반도체만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자동차 쪽에 현대차, 기아의 실적 개선 폭은 굉장하죠. 어찌됐건 전체 반도체 이외에도 경기가 둔화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간 단위의 경제 성장률도 일부 이제 낮춰놓은 거고, 침체가 아닙니다. 둔합니다. 아주 그냥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다시 그려드리면 공급이 이만큼이었는데 수요가 원래 이만큼이었어요. 수요가 원래 이만큼이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모자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수요가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재고가 일부 남았죠. 공급 과잉이 아니에요. 사실은 수요의 둔화죠. 근데 이것이 돌려지느냐 안 돌려지느냐의 기준에서 안 돌려진다라고 생각하면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게 못 돌려진다는 거죠. 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야. 전체 매도하고 이번 반등에서 베어마켓 랠리라고 판단하시고 전체 매도하고 쉬는 게 옳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 경기가 이제 바닥 찍고 돌릴 거다. 주식시장 따로 경기 따로가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돌려진다? 이틀 연속 오른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흥분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차피 주식시장이 돌려진다 쪽으로 우리가 무게감을 가져가는 그런 상태에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식시장이 돌려진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애플 주가라고 왜 보여드렸어요? IT가 이끌어가는 장세 기준이 형성됩니다. 여전히. 그러면 조그마한 수급 개선폭에도 재고가 남는다는 표현, 그것도 모자라진다는 거 다시. 아니 자동차 지금 발주 넣어봐야,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자동차 쪽에 넣어봐야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인기 차종 아니더라도. 왜 그래? 그랬더니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찍어내지를 못한다면서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해서 모든 업종에서 경기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 반도체한테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조금 이따 보시면 6월 말 대비해서 하이닉스 또 시장 등락률 따지면 하이닉스가 오히려 덜 빠졌어요. 0점 몇 프로라도. 근데 안 갖고 있는 쪽에서 자꾸 엄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안 갖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동학개미가 많이 샀네. 개뿔이나 동학개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학개미, 개뿔 산 게 얼마나 된다고. 금액으로 따지지 말고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여전히 외국인 지분은 50% 수준이에요. 대주주 지분 빼고 국내 기관 빼면은 유통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개인이 얼마나 샀길래 개인 때문에 못 간다. 혹은 실적 전망치를 너무 과도하게 하향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주가는 그거보다도 더 빠져 있어. 그런데 안 갖고 있는 쪽에서 아유 반도체가 어떻게 정점인데 가겠어요? 그럼 뭐가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응? 지수를 돌려야 종목이 갈 텐데 겪어보셨잖아요. 하루에 2% 빠지면 2,400개 종목에서 2,300개가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될 때에는 하락 종목이 양시장 합쳐갖고 200개 뭐 그것도 안 돼. 그럼 결국은 시장이 올라야 전체 종목이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감안해서 시장에 남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수가 오른다고 감안해서? 하여간에 우리는 실적주 위주로 봅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여러분들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비단 얘네뿐만이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였죠. 어디가 있어 지금? 10일이에요. 시가총액 3위에서 그나마 최근 몇 달 동안에 바닥 대비 좀 올려놓은 거고 시가총액 11위가 아니라 10위 중반대 후반대까지 밀렸었죠. 네이버가 8월달 고점 찍을 때가 76조입니다. 8월달 고점이 아니라
8월 기준에 죄송합니다. 8월 고점 기준에 46조였어요. 46조. 그리고 네이버의 최고점이 76조, 카카오가 77조. 네이버도 77조 되겠네요. 대략. 둘 다 시가총액 3위였어요. 장중에 시가총액 2위까지 한번 네이버가 그때 LG에너지솔루션 상장되기 전입니다. 장중 기준에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넘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네이버의 잘못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너무 저평가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네이버는 성장주고 반도체는 성장주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번 장에서 겪은 겁니다.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신 거예요. 어떤 거? 실적주가 대안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밀린 것 같지만 시장 하락률 수준인 거고 실적주가 대안이다. 대안이 아니라 실적주가 대세다. 현대차, 기아의 실적. 기아가 시가총액이요. LG에너지솔루션 상장된 거 감안했을 때 작년 1분기에 11위였어요. 그 11위에서 8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유동성 풍부할 때 성장주들 얘기하지만 또 시장 조정 나오면 뭐 성장주 프리미엄이 빠져나간다 해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받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LG화학 갖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강해야만 긍정적이에요. 그렇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을 봐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봐보세요. 이 두 종목은 시장이 밀릴 때도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 물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이 갖고 있는 지분만 81.84%. 그 외국인 기관 지분 빼면 뭐가 있겠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과 대주주 90%예요. 그럼 기관 지분 빼면 뭐가 있겠냐고. 그러니 실적이 저렇게 형성돼 있어도 성장성을 명분으로 주가가 거의 밀리질 않죠. 그에 반해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많아요. 실적이 제한적이다 보니 70조 원대의 그 시가총액에서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돼요. 주력주는 무조건적인 실적이다. LG화학이 실적이 어찌됐건 10위 안에서 5번째로 많은 실적을 내주는데 저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굉장한 실적입니다. 지금 SDI하고 시가총액 1조 차이 나는 요거 말도 안 되는 거지. 현대차 마찬가지고. LG화학은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고 화학. 이게 화학의 실적이잖아요. 2차 전지 실적 포함도 안 시킨 거야. 81.84%의 지분을 갖고 있는 쪽의 실적은 포함도 안 시킨 거야. 다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81.84 중에서 블록딜 10% 이상 블록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블록딜의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현금이 10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40조짜리 종목에 현금이 10조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95년 이후에 버는 돈 족족 LG에너지솔루션에 다 갖다 쏟아부었죠. 그게 못된 짓거리인 거예요. 물적 분할이 소액주주를 죽이는 게 아니라 물적 분할이 LG화학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호재인 거고, 난 물적 분할 악재라는 얘기 35년 주식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 악재로 인해서 LG화학이 주가 밀렸다? 그런 적 없습니다. 오히려 LG화학은 물적 분할 발표 나온 상태에서도 폭등이 나왔었고 2020년 이후에 과도한 랠리 이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거기에 2차 전지주들이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이 다 같이 공동조정을 받았을 뿐이지 물적 분할로 인해서 LG화학이 월등하게 조정받아도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실적의 기준을 잡아서 대처한다. 실적의 기준을 잡아서. 실적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주를 주도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실적주를 주도주로. 결론적으로 8월 30일 기준에서도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얘네를 제발 좀 1대1대1 비중으로라도 1대1대1 비중으로 편입을 좀 하십시오라고. 응?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이제 교육 종목 기준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3분기 내내 6월 말 종가 대비. 시장 7.59% 밀렸거든요. 9월 말 종가 기준. 예? 시장 대비 그렇게 밀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닥 찍고 돌릴 때는 사실 6월 말 대비 14.84인 거고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그러면서 반등을 주도했죠. 그 다음에 LG와 현대차. 결론은 많은 분들이 얘네들을 사서 어떻게 원금 회복을 하냐고 그러는데 아니죠. 우리 방의 VVIP 회원님들은 이 종목군들 위주로 비중을 채운다. 얼마나? 55에서 80% 비중을 채우고 있습니다. 1대1대1의 비중을 설정을 했을 때 시장 7.59 빠져 있을 때 얼마요? 2.34에서 19.85. 이것을 55에서 80% 비중으로 설정을 하면은 1.29에서 플러스 15.88. 욕심꾸러기들 여러분들 욕심내서 상한가 잡아보겠다. 상한가 잡아도 돼요. 1%씩 소액 들어가서.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막말로 몰빵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력주 채워놓고 주력주에서 이렇게 10월 4일까지 기준에 시장 5.28 밀릴 때 하이닉스는 그나마 0.01 덜 밀렸어요. 농담이 아니라. LG와 현대차 얘네 단순하게 전체 플러스 해준 다음에 3분의 1로 나눠보시면 0.58%에서 19.84%의 수익이 납니다. 주력주의 비중 55에서 80이니까 55% 편입했다 그러면은 0.32%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80% 편입했는데 고점까지 해서 이 기준의 차익 실현을 만약에 잘하셨다. 그럼 15.88%의 전체 계좌 수익이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 검사 해볼까요? 3분기에 시장은 깨져 있지만 시장은 3분기에 5.28 빠져 있지만 내 계좌가 이 주력주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 있다면은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시장 지수예요. 그것을 7.59%까지 밀린 것을 이렇게 5.28로 돌려놨죠. 누구의 영향이 커요? IT의 영향이 큽니다. 거기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수익을 내면 그 다음 범위에 어떤 거요? 실적 및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책주. 태조 이방원 우리는 조선 원자력 안배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이거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금양 1조 2천억까지 올라가고 에코프로 3조 5천억, 현대로템 3조 넘기고 하나솔루션 10조 넘기고 성일하이텍 2조, 코스모화학 1조 넘기고 코스모 신소재 2조 넘기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조 넘기고 포스코케미칼 14조 넘기고 LG화학 지금 39조 시가총액 5위, 한국항공우주 6조 넘기고. 결론은요. 시가총액 최소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 수익 등락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중에서 제일 변동이 종가 대비 종가의 기준으로 34%, 종가 대비 종가가 아니라 그 교육일 이후에 가장 적은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 게 한국항공우주가 34%.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주력주에서 시장 대비해서 플러스가 아니라 계좌 자체 플러스 거기에 이런 수익 종목에서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에코프로 이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 범위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얘들을 합산을 하면 지금 우리는 주력주 기준을 또 설정을 해놨어요. 어떤 식으로? 내일부터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놨길래? 똑같아요.
하이닉스, LG와 현대차 9월 말 종가 기준으로 편입. 태양광, 방산, 2차전지 플러스 SM 비중 조절해서 얘네들도 편입. 그렇게 했더니 첫 거래일에 시장 2.5% 상승일 때 뭐 3% 수준의 상승으로 마감됐죠. 계좌 수익 기준에. 점진적으로 누적 수익 범위는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왜?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 대비해서 최소 범위 1.5에서 3배. 그리고 누적 범위에서는 뭐 당연히 그 이상.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움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누적 수익은요. 2015년 이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시장 등락률 대비 10배 정도 올라와 있어요. 농담해라. 하이닉스 저점이 2016년 5월 18일이었고 그게 25,650원입니다. 주가 무지 올라왔죠. 실적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 제발 좀 부탁인데 주력주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서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주력주 기준에서. 응? 주력주 기준에서. 분명히 교육에서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 주력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최근 들어서 장이 어려울 때에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서 원금 회복하겠다, 이상한 소형주 잡주, 무슨 사료주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그런 종목 얘기하는 또 전문가한테 야 우리 선생님이 또 잘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해서 계좌 박살나지 말고 시장에서 퇴출당하시지 말고 정상적으로 제발 좀 수익 가져가십시오. 응? 함께 수익 만들어 가십시오.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은 어때요? 지나고 보니 응? 야 진짜네. 하이닉스가 무지하게 깨진 줄 알았더니 시장 하락률 수준이네. LG화학이 물적 분할 악재로가 엄청나게 깨진 것 같더니 보니까 3분기에 오히려 시장 대비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를 갖고 갔네. 자동차가 무슨 뭐 보조금 지원 안 해준다 해서 박살날 줄 알았더니 외국인은 오히려 더 샀네. 주가는 방어가 됐네.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군들을 원금 회복한다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의 현혹돼서 소형주들 펀더멘탈 뒷받침 안 되는 종목군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계좌 이번 장에서 또 박살이죠. 또 박살이잖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정도 같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그냥 마케팅해서 결론적으로 그거를 여러분들도 누굴 핑계 대시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포트폴리오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 영상 보시고 그대로 좀 대처를 하세요. 응? 부럽지 않으세요? 남들은 오히려 지금 장에 6월 말 대비 6월 말 그때 한번 시장 바닥 찍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대비 반등 나올 때 수익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수익 확정을 못 줬다 할지라도 6월 30일 종가 대비 10월 4일 종가 수익률이 최소 4.45에서 40.87까지 형성돼 있는데 시가총액 3위,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6위, 시가총액 10조, 시가총액 3조, 시가총액 3조 6천억 이런 종목에서 4에서 4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시장 하락률 5%보다 더 깨져 있죠. 안 봐도 비디오 같은데 더 깨져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되겠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시면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